네, 반갑습니다. 양선입니다. 준비한 사람만큼 모셨네요. 아주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제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뭔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짚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큐레이션, 이 책을 제가 딱 처음에 감수자로 초고를 받고 나서, 이제 번역본에 초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갑자기 번뜩하는 게, 이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저의 그 미디어 활동을, 또는 이제 우리 블로거들의 활동을 어떻게 표현할까, 또는 이 트위터들의 여러 가지 그 미디어적인 성향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콘텐츠 디자이너, 스토리 디자이너, 콘텐츠 코디네이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사실은 그걸 제 핵심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리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디어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자로 소개를 좀 맡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개념,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콘텐츠를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항상 콘텐츠가 모자랐어요. 부족했고, 어딘가 뭔가 내가 찾으려고 하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것이 사실은 콘텐츠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기 위한 도구들이 미디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대량의 콘텐츠들이 옮겨다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찾는 것이 없는 이상한 결핍의 상태들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정보 결핍의 상태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가 집대성되는 문화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대장경 같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집대성에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강박증을 갖게 되는 거죠. 인류는 기록의 문화가 조선의 왕조실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지나도 100년 후에나 완역본이 나올 수 있다는 집대성 문화의 가장 정점에 있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너무 많죠. 하다못해 이런 행사도 너무 많습니다. 책도 너무 많고,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뭔가 결핍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오십니다. 자, 정보가 과잉되어 있다는 의미는 정보가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내가 필요한 만큼 취하려면 검색, 찾기,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추천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트위터가 해주고 있느냐 봐요. 하루에 2억 개의 트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억 개의 트윗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인터넷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우리는 사이트 단위의 컨텐츠를 생각을 했었어요. 사이트, 야후.com, 무슨 .com, 그 안에 많은 게시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또 어디 도서관 사이트 하나 또 우글우글 거리는, 그래서 그 사이트만 찾으면 됐죠. 그 사이트를 찾아주는 것이 사이트 검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트 검색을 제일 잘해줬던 것이 야후였죠. 근데 사이트만으로는 사람들의 컨텐츠의 정보량이라든가 정보 찾거나 그 컨텐츠의 그 품질, 또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인가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후가 웹 검색을 무시하고 있을 때 구글이 야후의 그 SI 업체로 들어가서 구글 웹 검색을 만들어냅니다. 자, 구글 웹 검색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페이지 단위의 평가입니다. 페이지 단위의 평가.
페이지를 서로 비교해서 백링크를 찾고 뭐 구글 페이지 랭커를 해서 랭크를 매기고 어떤 것을 가장 신뢰도 있는 값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정해서 가장 상단에 올려놓는 게 관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페이지들을 모으고 페이지들을 모은다는 건 인덱싱한다는 거예요. 그 인덱싱하는 값들을 서로 교차점에서 평가하게 되는 기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글의 알고리즘 같은 거겠죠. 매칭 기술이고. 근데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 페이지, 퍼머랭크라고 할 수 있는 URL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 URL을 갖고 있는 페이지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거죠. 문제는 구글도 이 페이지 하나하나를 좀 랭크 값을 매겨줘야 되는데 트위터의 랭크 값은 어떻게 매기냐 이거죠. 페이스북의 그 링크 하나하나를 어떻게 매기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검색은 고민을 빠졌어요.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쌓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 그 시간을 넘쳐나는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평생 봐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과잉이죠. 분명한 과잉입니다. 심지어 그 지식의 그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키백과도 마찬가지죠. 뭔가 정보를 잔뜩 모아놓고 얘기했지만 2천만 개라는 숫자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죠. 2천만 개의 그 압도하는 숫자는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2천만 개 퓨제어 중에 필요한 게 몇 개나 될까요? 이미 과잉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시점에서 그럼 구글은 뭐하고 있냐? 검색은 뭐하고 있느냐? 자, 검색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덱싱을 하고 인덱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페이지들의 랭크 값을 매기고 뭐 프라이트를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값들을 하고 있죠. 그 결과값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치면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16억 개, 16억 8천만 개의 문서를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 여기서 못 찾았으면 페이지를 계속 눌러서 16억 개를 한번 찾아봐. 약간 되는 겁니다. 분명한 정보 과잉이고 가베시죠. 낭비입니다. 시간이 낭비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은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의 검색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게 업계에서 두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과 시만틱 또는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기술적인 겁니다. 내용 분석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주고 내용 분석이 좀 더 알고리즘보다 나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제시되는 결과값들이 제시되는 것. 또 하나는 개인화. 개인화는 당신이 찾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모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한번 모아보세요 하는 건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모으느냐, 나도 관심 있는 것을 누군가 모아줍니다. 자, 사람들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은 앞에 걸 선택합니다. 그죠?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 당연히. 네가 관심 있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래서 나온 시스템이 아이구가 마이아우죠. 개인화의 정점이 되었어요. 온갖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쭉 만들어줘서 네가 한번 조합해봐. 제가 야후를 다녔었거든요. 야후를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초기 마이야후는 이런 세팅 값이 없었습니다. 그냥 횡한 그 화면에 원하는 것들을 모듈화 시켜서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허망해야죠.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개개합니다. 해서 뭔가 세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과 비슷한 세트를 만들어줍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세트를 바꾸지 않고 이용합니다. 세트를 바꾸지 않고 이용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제시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냥 제시된 그대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야후의 효용성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후 메인이 훨씬 더 마음 편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큐레이션에 대한 컨셉이 나옵니다.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시각각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과연 편리한 것이냐.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다. 선택의 자유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소셜미디어랑 큐레이션과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뒤섞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죠. 제가 보는 인터넷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툴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의 흐름입니다. 자, 개인 웹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같은 거 줍니다. 이메일은 사실은 인터넷의 시작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메시지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인지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를 알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사를 또 모으기 시작하죠. 실시간으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죠. 개인적인 얘기에서 갑자기 사적인 자기 관심사, 상품평 뭐 이런 거, 자기 아기에 대한 뭐 육아일기 이런 것들 개인적인 아무도 관심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퍼블릭한 영역에 넣어놓기 시작하죠. 블로그가 그래서 웹을 찾아주기 시작하는 이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블로그를 페이지 단위로 잘 찾아주기 시작하면서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하루에 2만 개씩의 블로그가 생성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SNS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블로그에서는 익명의 그 콘텐츠를 느끼고 있었지만 관계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흐르는 값은 뭐겠습니까? 신뢰도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웹에서 정보가 생성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누군가가 판단했으면 좋겠어. 대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이미 정해준 것, 판단한 것, 결정을 내려준 것을 내가 그 이후에 소비했으면 좋겠어. 라는 니즈를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싸이월드를 얘기할 때 단순하게 나의 친구 사이끼리 뭐 이렇게 공유하는 공동 일기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SNS로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 관계성에서 새로운 도구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컨텐츠의 도구로서 컨텐츠를 새롭게 신뢰감 있게 모아주는 도구로서의 큐레이션이 나옵니다. 자, 이 큐레이션이라는 컨셉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필터를 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보가 이미 과잉돼 있다. 소셜미디어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넘쳐나는 정보를 누군가가 필터링 해줘야만 하는 상태가 됐다. 누굴 위해서? 독자들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큐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소셜미디어가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점을 큐레이션이 과연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과연 큐레이션이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게 오늘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 정보가 희소한 자원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 사람들의 시간, 관심, 하루에 관심을 쏟아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컨텐츠 저작자들, 컨텐츠 생산자들, 여기서 표현하는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죠. 이 크리에이터들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가. 예전에는 고품질에 대한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했었죠. 그 고품질이 과연 생산 유통의 필요 충분 조건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트위터들이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잡담처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중요한 논점이 되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회자시킵니다. 요 근래 나오고 있는 이제 낙곰수 같은 낙곰수 자체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사실 되게 낮은 저품질에 가까운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새로운 시대의 컨텐츠가 새로운 유통을 만나면 컨텐츠 자체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구나. 큐레이션이 곧 컨텐츠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책의 앞에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뒷부분에 이 책을 다 읽으시면 이걸 한번 봐달라고 마지막에 썼죠. 여러분들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중개자입니다.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블로그를 쓸 수 있지만 주목받는 블로그는 항상 소수였고 누구나 뭐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모두에게 툴을 줬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공적인 영역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라는 거죠. 그 지점을 누군가가 해소해주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해소해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역할로서 해소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그 콘텐츠의 그 대하는 방식 그리고 콘텐츠의 흐름 이 주변에서 이게 예전에는 매스미디어와 순수하게 마이크로미디어를 분리시켰던 관점에서 매스미디어와 마이크로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새로운 큐레이션 미디어들이 나와야 될 시점이 됐겠다. 이게 흐름이 마치 3단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중복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모두가 있는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큐레이션의 특징은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원이 없는 상태에서 뭐 큐레이션을 할 수가 없겠죠. 구체적인 데이터 아카이빙이 있어야겠죠.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의 가치. 뉴스 사이트면 뉴스 사이트, 블로그 사이트면 블로그 사이트, 뭐 포털이면 포털에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아카이빙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뒤섞을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이 있어요. 현재는 트위터 같은 경우도 편리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링크 하나 달고 그냥 140자 이내에 그 글만 하나 잠깐 써놓고 배포하면 제 팔로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RT되면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정말 편리한 거죠. 100만 명에게 내가 어떻게 확산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셜 연계이고요.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는 링크 기반이라는 거. 예전에는 펌질이었죠. 우리나라 문화. 블로그가 펌질의 도구로 사용되는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좀 더 링크로 문화로 그래서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큐레이션 문화가 됐다. 핵심은 전문가에 대한 그 방임 또는 외면 또는 뭐랄까요 멸시 그 시점이 사실은 마이크로미디어가 관심을 가지면서 전문가에 대한 그런 홀대하는 문화가 좀 생겼었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전문가의 화려한 복귀,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콘텐츠 소비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다. 과연 시만틱이나 인공지능이나 과연 아이폰 4S가 얘기하고 있는 시리에게 나의 인생 상담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알고리즘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 아마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큐레이션에 대한 플랫폼적인 기능성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아주게 하는 마이크로 탑10 같은 컨셉도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2월에 문을 닫았죠. 이 컨셉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한 게 오픈캐스트 같은 컨셉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그래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외국에도 스토리파이 같은 컨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죠.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나의 포스팅 하나를 완성시키는 정말 편리한 도구죠. 예전에는 이거를 얘기하려면 링크 달고 문장 쓰고 또 뭔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포스팅이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조합편 레고처럼 조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상업적인 용도로도 종종 사용되는데요. 홀리보그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템플릿을 아예 세트를 줍니다. 세트를 주면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갖다 놓죠. 이제 큐레이션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모아놓고 그것을 퍼블리싱 배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퍼블리싱 툴은 좀 더 AX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편리해지고 있는 게 맞고요. 콘텐츠에 대한 이런 그 아카이빙 소스들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가 오늘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로젠바움 같은 사람이 웹에서 큐레이션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시를 들었던 사이트들입니다.
나중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딜리셔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북마크 사이트였는데 북마크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조합해서 재배포할 수 있도록 새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비주얼이나 딜리셔스나 프루스트나 이런 것들은 컨셉을 보여주고 컨셉에 대해서 자기가 구성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쿠빅 같은 거는 아까 보셨던 스토리파이랑 거의 유사한 컨셉이죠. 그래서 스토리들을 어느 한 군데에 놓아서 새롭게 배포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큐레이션 툴로서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웹 2.0의 그 다음 버전으로, 그런 소셜미디어의 그 다음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대는 툴, 또는 인간의 통찰력이 반영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흐름은 이렇게 4단계 책으로 그냥 쭉 엮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착각 같은 걸 했었죠. 우리에게 도구가 주어지면 우리 모두가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정작 도구가 주어졌을 때 누구나 미디어가 되지는 않는 이상한 현상. 그러자 사람들이 미디어 플랫폼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배포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마이크로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좀 덜 느끼면서 미디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느끼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서 미디어 2.0에 대한 마이크로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항상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의 연결성들로 확장되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셜미디어, 대중미디어를 넘나드는 영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엔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그 소스들을 다시 한번 재정렬해주고 특별한 사안이나 특별한 콘텐츠에 대해서 재조합해서 특별한 이슈들을 만들어주는 큐레이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